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희 JT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이낙연, 이준석 대표 두 축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3지대가 전격 합당하면서 선거 판세가 흔들릴지 관심이 커졌는데 이 합당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대 국민의힘 39%인 가운데 개혁신당 5%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상세한 결과 분석, 강희연, 유정화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찍을 건지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대등했고 개혁신당 6%,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6%였습니다.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를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고 이어서 개혁신당 8%,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7%였습니다. 이번 JTBC 여론조사는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 합당 직후 이뤄진 첫 여론조사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개혁신당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며 대체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50대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어떤 의미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29%로 민주당 견제론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41%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해 양당 모두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답을 한 응답자는 30대 이하와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부터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 2024를 맡게 된 정치부 유정화입니다. 이번 총선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응답,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선거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41%의 응답자는요, 양당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을 했는데요. 오늘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가 주목한 곳, 바로 여기 이 41%라는 수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응답자들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45%,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25%가 민생과 물가 등 경제 문제를 꼽았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꼽은 응답자는 13%였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하는 선거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논란, 즉 사법 리스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35%였는데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가장 큰 비판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요.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만큼 양당 모두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 기자 말대로 양당 모두 견제라고 응답한 게 41%나 되는 게 눈에 띄는데요. 개혁신당으로서는 이 민심을 끌어오려고 할 텐데 어떨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짧게 보셨지만요. 제3지대 빅텐트라고 불리는 이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총선까지 57일까지 남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87%였지만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72%로 낮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2%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했지만 이 비례연합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72%만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 지지자 중에서도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로 가는 교차 투표,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다르게 투표하는 양상을 보일지 이 부분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시 양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거칠게라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개혁신당이 몇 석이나 가져갈 수 있을지 전망이 됩니까? 아주 거칠게라도요.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을 곧바로 의석수로 환산하기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될 경우에 오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석에서 10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방송된 뒤 처음 나온 여론조사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KBS 대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이 입장 표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67%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TK와 부울경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 없이 아쉽다는 표현만으론 의혹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명품백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묻자 3분의 1 가까이인 32%가 검경 수사를, 22%가 김 여사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명품백을 주고받는 과정에 정치 공작, 사적 선물 수수 등 여러 성격이 얽혀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후속 조치로 논의되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논란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거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또 하나의 신당 창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창당 선언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난감해하면서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뒤 닷새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언론 통제와 정적 제거에만 나서고 있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빨리 행동하고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면 중도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야권 성향 비례대표 지지표의 분산도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박홍근 단장은 신당 창당이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조국 신당을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민주당.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조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을 향해 고발 사주 의혹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의원 등에게는 직접 불출마를 권고한 반면 추미애 전 장관과는 최근 만나서 출마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선 대표가 직접 나선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기간에 인재근 의원을 직접 만나 인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인 의원에게 15일에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니 13일이나 14일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 도봉갑 후임자로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 의원은 강하게 항의를 표시했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여 이르면 내일 불출마를 선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권하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 인 의원으로부터 먼저 만나자는 요청이 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합진 전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첫 마디가 형님 꼴찌했습니다야. 저 당은 뭐 변화하려고 뭐 이런저런 걸 하는데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추미애 전 장관과는 최근 만남을 갖고 출마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선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선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표가 직접 공천에 개입하는 걸로 보인다면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에게 공식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탈당 후에 개혁신당 등 제3지대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우려와 달리 당장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행이라면서도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늘도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 차관이 자신의 고3 자녀 진로까지 밝히고 나섰는데 무슨 일인지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인 전공의 협의회는 당장 집단 행동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파업 시 의사면허 박탈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즉각적인 집단 행동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행이라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의사들하고 타협을 해갖고 줄일 거 아니야? 라고 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 짓겠다. 차관의 고3 딸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저희 딸은 모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제반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전공의들이 한 발 물러섰지만 개별적으로 사직하거나 수련병원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개원의가 많은 의협은 모레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엽니다. 광주 전남은 저녁 6시, 서울은 7시에 시작해 진료 차질은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의사회 측은 개원의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각 의과대학과 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집회 하루 전인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집단 행동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연휴가 끝나자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3월 봄 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등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소풍 나온 시민들이 보입니다. 근처 나뭇가지엔 이미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학생들은 두터운 옷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농구를 즐깁니다. 계속 너무 추우니까 이제 농구를 할 날씨가 아니었는데 지금이 딱 마침 드물게도 이게 날씨도 좋고 농구 해야 될 날씨다 해서 학원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8도 높아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국이 이번 달 들어 가장 따뜻했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지난 주말까지 대체로 10도 아래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1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서쪽에서 우리나라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햇빛의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해 일사량도 충분하다 보니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14도에서 19도가량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충청과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5에서 10mm, 많은 곳은 4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과 충남의 공기질은 나빴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일본 도쿄는 지난주만 해도 최고 8cm의 폭설이 쏟아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랐고 봄꽃까지 피면서 벚꽃 축제를 연 곳도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외투를 손에 걸친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 양산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부터 한동안 도쿄 등 관동 지역에 4월과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직 2월 중순이지만 오늘 낮 기온은 15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는 15일엔 20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도쿄에 2년 만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됐던 것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쿄 등 수도권에도 이렇게 한 달 이상 빨리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가나가와현에선 축제도 열렸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은 이리저리 봄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아이들도 외투를 벗어던지고 한껏 포즈를 취합니다. 예년대로라면 눈 덮인 후지산이 보여야 하지만 눈이 녹아내려 보이질 않습니다. 今がですね、6分咲きから7分咲きぐらいで、今週が、天気予報ですとかなり暖かく春の陽気が強まってくる感じになりますので、多分今週中には満開を迎えて、そこから、満開の期間が多分1週間ぐらい以上は続くかなと思っています。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봄 날씨에 일본 기상청은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비롯한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귀국 직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떠난 것도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의에선 해임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s.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을 끝내고 귀국하면서 던진 이 말에 분노했습니다. 4강에서 떨어진 결과보다는 우리 축구에 무기력했던 경기 내용,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많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에서 아시안컵을 분석하겠다는 약속도 뒤로 미뤘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회장이 빠진 가운데 황보관 기술본부장 등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행동 일에 대해서 불만들을 표출한 거고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들이 많이 들었고. 축구협회는 모레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아시안컵에 대한 평가를 이어갑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클린스만 감독은 온라인 화상 연결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첫 회의에서 해임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린 뒤 정몽규 회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는데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최대 3,80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어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자녀 한 명마다 1억 원, 총 70억 원 규모입니다. 당시에도 세금은 논란거리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이걸 받는 근로자는 기존 소득과 합쳐 많게는 38%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을 받으면 세금만 3,800만 원입니다. 회사 측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좀 면세해 주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 형태로 줘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워져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이 정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출산 보육수단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인데 이 한도를 늘리는 게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 공제해주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증여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혜택과 거리가 먼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2년여 만에 처음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증권시장에서 정식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은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엔 못 미치지만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6,700만 원을 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가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이른바 반감기로 공급이 줄어들 거란 관측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오는 4월 그 주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현물 ETF 승인이 남으로써 기차 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확고해진 거죠. 여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퍼졌습니다. 관건은 국내 투자자 거래 여부인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 혼선을 보였던 금융당국은 최근 변화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초자산성,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신탁업자, 그 커스터디 문제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제도 도입이 이제 불가능하고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만 현재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 자본시장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경북 문경 화재 사고로 젊은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죠. 알고 보니 순직한 대원들이 몸담았던 119 구조대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뒤늦게 부족한 인력이 채워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공장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소방대원 4명이 내려 불길이 번진 공장으로 향합니다.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문경 소방서 119 구조대는 원래 6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를 모는 대원을 빼고 5명이 내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1명이 빈 채 운영되다 이날도 부족한 그대로 출동을 한 겁니다. 예상되지 않는 재해에 턱없이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이거를 대처하라고 하면은 너무 위험하고 3개 팀 중 2팀이 이런 상태로 15명이었어야 할 1번 대원은 13명. 이들의 평균 구조 경력은 2년 5개월이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지난 5일에야 소방당국이 2 순직 대원의 빈자리를 포함해 4명을 발령내며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 상황도 문경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에서 순직한 성공회 소방교는 나홀로 출동을 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화재를 진압하려는 호스도 전개를 해야 되고 물도 뿌려야 되고 그걸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희생을 막으려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런 점도 문제입니다. 소방관들이 크게 다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받을 수 있는 간병비는 최대 7만 원 수준, 15년째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 흰남노 때 출동했다 사지가 마비된 한 소방관은 간병인도 못 쓰고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운 아들의 다리를 옮깁니다. 무거워 잔뜩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 부러진대. 잡는다. 잡아. 천천히 해, 천천히. 본인보다 큰 덩치를 일으켜 앉히고 허리춤을 잡아 끌어다 휠체어에 태웁니다. 하나, 둘, 셋. 어휴, 고생했다.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출동했다 쓰러지는 가로수에 깔려 사지가 마비된 김규빈 소방관입니다. 지원받는 간병비는 단 7만 원, 15년째 같은 금액입니다. 사지 마비 환자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엔 부족합니다. 이게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거는 규정에 없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보호자가 부담하세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출동 중 다친 소방관은 10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현장을 일상으로 오가며 마음이 병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문 결과 4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 장애, 알코올 의존 중 한 가지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는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근무하다가 조금씩 스며들거든요. 상담 치료를 받는 소방관들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수년째 비슷한 수준. 희생을 감수하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몸과 마음을 챙길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설 연휴 특수를 노린 중고거래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팬미팅 티켓부터 백화점 상품권까지 피해자가 벌써 180명이 넘는데 하나같이 돈을 보내니 사기꾼이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한다. 핑계를 대며 피했다고 호소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8살 이모양, 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1년 넘게 좋아했습니다. 지난 8일 트위터에서 팬미팅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기 피해 거기 사이트에다가 검색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해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고 돈을 보냈지만 티켓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금을 하고 한 10분 뒤에 같은 게시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사기인 것 같다? 이 사기범, 알고 보니 권모 씨, 정모 씨 등 실명 인증한 이름을 바꿔가며 거래하는 나름대로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모인 사람만 180여 명. 특히 거래 뒤 각종 상황을 설정한 핑계를 대는 걸로 유명해 이른바 핑계 사기범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해서 직접 못 만난다는 핑계부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기다려달라. 과외 선생님이 집에 오셨다. 끝난 뒤 보내겠다까지 다양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이 핑계 사기범을 만난 김모 씨. 상품권을 사려고 68만 원을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보낸 바코드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상품권 키오스크가 있어요. 거기 찍어봤는데 받은 3장 다 아니더라고요. 사기란 걸 알았을 땐 늦었습니다. 판매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사이트부터 트위터 등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사기 거래 물품은 콘서트 티켓, 상품권, 전자제품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이 핑계였습니다. 전국에서 신고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딸이 납치됐으니 3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제 돈까지 뽑았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다행히 온 동네를 뛰어다닌 경찰관 덕분에 돈을 건네기 직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윤정수 기자입니다. 외출 준비를 한 노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1층에 도착하자 지팡이 짚은 할머니 혼자 내립니다. 이 할머니 딸이 납치됐으니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 가는 길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남편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할머니를 막아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은행까지 구역을 나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닮은 사람을 붙잡아보고 지나가는 시민 아무에게나 묻기 시작합니다.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봐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좀 수색에 임했고 반경 1km를 뒤지다 그렇게 찾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돈을 찾으며 은행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 건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큰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만약에 피해를 당했으면 정말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된다는. 경찰관들의 진심이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비싼 배달비도 부담되고 해서 배달앱을 아예 지웠다는 사람이 늘었다더니 실제 코로나 당시 폭발적으로 커졌던 배달 음식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쪼그라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김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장어 가게입니다. 이달 배달 주문 건수는 모두 22건, 설 연휴 기간을 빼더라도 하루 2건 정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일 점심시간이면 10건이 넘는 주문이 몰렸지만 이젠 배달 주문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할 때는 저희가 주중에는 한 10건, 주말에는 20건 정도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한두 건 정도 주중이나 주말이나 마찬가지로 배달이 많이 줄었습니다.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 음식 수요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조 원에 못 미쳤던 거래액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26조 6천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엔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통계 작성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전보단 외식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로 배달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전에 월에 한 5번씩 먹었으면 지금 한두 번 정도고, 일단은 코로나 풀리고 나서 배달비도 비싼 것도 있지만 나가서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배달을 많이 안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수요에 배달 플랫폼에 뛰어드는 업체도 늘면서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 주말 네덜란드 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0년 가까이 함께해온 93살 동갑내기 부부가 한나란시 손을 맞잡고 떠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년의 부부가 온화하게 웃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5년간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드리스 파나흐트와 그가 나의 여인이라 불렀다는 부인 외제니 여사입니다. 70년 넘게 동료이자 부부로 살아온 93세 동갑내기 두 사람은 지난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날 한시에 안락사했습니다. 파나흐트 전 총리가 세운 시민단체 권리포럼 측은 파나흐트 전 총리가 2019년 뇌출혈을 겪은 뒤 신체적 능력의 상실을 느끼며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건강이 악화된 부인과 함께 손을 맞잡고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흐트 전 총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종교적 교리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기결정권을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제도화된 나라로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 5% 정도가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지난해엔 안락사 시행 연령 제한까지 없어졌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의사 조력 사망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10여 개국에서 합법화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대상과 조건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콰도르에선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처벌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남미에서 두 번째 합법화가 예고됐습니다.
캐나다에선 정신질환자까지 조력 사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졌지만 지난달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력 사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 JTBC가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진 불치병 환자 이명식 씨가 조력 사망을 허용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정식 심판에 올려 판단해보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는 지난해 12월 조력 사망을 허용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반신 마비와 동시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경련과 통증에 시달리는 이 씨는 조력 사망이 제도화되지 않아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고소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꼭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존엄성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비슷한 취지의 헌법 소원에 대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본격 판단해보기로 결정했고 조력사망 제도를 국회가 입법하지 않은 것과 조력사망을 도운 의사나 가족을 자살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이 위헌인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국내 말기 질환이나 불치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스위스 조력 사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행할 가족이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2022년 말 기준 스위스 최대 조력 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회원 가운데 한국인 숫자는 11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So it's all taking place under the pressure of taboo, of illegality, and so on, and that causes additional distress. Why is the Korean society or the Korean government not there yet to give these people this choice at home? And this should be discussed. This should be shown to the public. JTBC 임지수입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JTBC는 업체 대표의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임 전 의원이 밀어주고 있다는 한 지자체장도 언급하는데 실제 해당 지자체 공사도 여러 건 따내 검찰이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조잔디 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종성 전 의원의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지역 군수였던 인물을 언급합니다. 임 전 의원이 지원한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당시 군수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의 견학으로 와 업체 대표도 만났습니다. 업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따낸 인조잔디 공사는 파악된 것만 10여 건, 금액으론 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체 대표를 모르고 견학 일정도 담당자가 잡았다며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도 견학 온 날 밤에 A씨를 만나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왔다고 했다며 둘을 연결시켜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체 대표의 녹취 등을 토대로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풋살장을 운영하며 카드 결제 흔적 없이 현금을 만들어 온 정황도 잡았습니다. 공간 대여를 했을 때 신기한 게도 보통 대부분 포스에 좀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현금화 시키려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후보일 때 선대위원장 출신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모 회장에게
7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재판부는 오늘 김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며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청탁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씨를 백현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빼고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줘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겁니다. 오늘 재판부는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한 게 위법했는지, 이 대표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로비 정황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항소할지 조만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눈이 붉게 빛나는 바이든 대통령.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며 틱톡 금지령을 내렸던 바이든이 이런 사진을 내걸고 틱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틱톡에 열광하는 젊은 층 표심 때문인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 역시 이 틱톡 열풍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Trump or Biden? You kidding? Biden. 슈퍼볼 경기가 진행되던 현지 시간 11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등장했습니다. 안녕 얘들아란 짧은 글과 함께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580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은 중국 기업이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금지령을 내렸었다는 점입니다. Again, I cannot speak, nor will I speak for the campaign.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틱톡의 위세에 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대만도 틱톡 열풍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중국이 알고리즘을 장악해 대만 여론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젊은 층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댄스 경연대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만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유명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이 여성의 총기에는 팔레스타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교회 복도에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요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재빨리 의자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When I got on the top, they started shooting. I don't know, I just heard, but it was like more than 10 shots, like 15. 총격범은 36살 여성 제네스 이본 모레노로 7살 아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반자동 소총 AR-15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레노의 소지품에서 반유대주의 글도 발견됐습니다. We do believe that there was a familial dispute that has taken place between her ex-husband and her ex-husband's family, and some of those individuals are Jewish. 모레노는 현장에서 비번이었던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모레노의 7살 아들로 머리에 총을 맞아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모레노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6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레이크우드 교회는 매주 4만 5천 명이 출석하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긍정의 힘 저자 조엘 오스틴이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상처로 남은 아시안컵.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모레 열리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To copy someone's style, it's not about Gangnam Style, it's about to create a Korean style. 한국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감으로 시작한 클린스만의 축구. 1년이 흘렀지만 결국 이렇다 할 전술도 분명한 색깔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젠 감독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의에선 감독의 해임 의견이 우세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젠 모레 열릴 전력강화위원회의 평가에 눈길이 쏠립니다. 그러나 감독 선임 때부터 배제돼 논란을 빚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엔 의문도 뒤따릅니다. 위원들 사이에선 위에서 주먹구구로 정해 통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정보 공유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표했고 또 다른 위원은 전력강화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감독이 비판받는 건 성적 때문만이 아닌 태도에 대한 것이 더 크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화상연결로 참여하는 클린스만 감독이 내놓을 아시안컵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유임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정을 내릴 정몽규 회장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카메라로 훈련 사진을 찍던 막내 형 이강인 선수. 대회가 끝나고선 본인 사진이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걸렸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빠졌는데요. 중동 팀들의 돌풍 속에서 동아시아 선수로는 이강인이 유일하네요. 이번 대회에서 왼발로만 3골을 넣었죠. 득점이 될 만한 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골이든 찬스든 그라운드 위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아시안컵이 이강인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요? 미국에 가서도 방망이를 휘두르는 건 여전히 시원시원합니다. 오늘은 이정우 선수를 향한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예상평이 떴네요. 첫 시즌이라 성장통을 겪을 순 있지만 공을 맞히는 능력은 최고라면서 샌프란시스코 1번 타자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 2달 전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Yeah, I've written some lineups out since we acquired him, and all of them have him leading off at this point in time. 김하성 선수도 샌디에이고 1번 타자로 꼽혔는데요. 두 선수의 맞대결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금품 수수 의혹으로 김종국 감독이 하차하면서 기아의 겨울은 내내 시끄러웠죠. 기아의 새 감독으로 이범호 타격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프로야구 감독 중에선 가장 젊은 첫 80년대생 감독인데요. 기아 야구에 봄이 찾아올까요? 팬들은 듬직하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자율야구가 기대된다며 응원과 기대를 담았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풀어갈 야구의 색깔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야구장에서 야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 저는 안 할 겁니다. 전국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3.7도까지 오르며 4월 초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온화했지만 내일은 더 따사롭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8도로 출발해 포근하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전남과 경남에 5에서 10mm, 충청과 경북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 서부도 빗방울이 살짝 스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최고 40mm까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대전 7도, 전주, 부산 11도로 아침부터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청주, 부산 16도, 전주, 대구 18도로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초봄처럼 온화하겠고요. 모레 또 한 차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